네, 안녕하세요. PSST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이지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작성에 앞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정부에서는 왜 우리에게 창업을 지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가 창업을 통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발하고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과거에 페이스북이나 오픈 AI와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라는 취지로 정부에서는 매년 많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만큼 정부가 왜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는지, 정부에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요구하게 되는데 정부가 요구하는 성과가 무엇인지 창업 지원 사업의 KPI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왜 창업자에게 지원을 해 줄까요? 정부는 왜 창업자에게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창업을 지원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개인 창업과 팀 창업 중 어떤 창업이 유리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팀 창업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창업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팀을 구성해서 그 팀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도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정부 지원의 관점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보통 고용을 의미하는데 이 고용은 4대 보험 등록 기준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명을 고용했다라는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이 등록된 직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 지원을 받은 예비 창업자들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또 고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상 아이템이 개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매출을 발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선정된 아이템으로 매출을 발생할 필요는 꼭 없고요.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매출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매출은 세금 계산서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을 받는 아이템으로 매출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이 등록이 되면 좋습니다. 단, 출원이 아니라 등록이 더 중요합니다. 특허 출원이나 디자인, 상표권 등록은 주요 성과로 인정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록된 특허가 중요하고요. 다만 특허가 등록이 되기까지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에 선정이 되고 이 사업 기간 동안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허 성과는 잘 나지 않는데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이전에 사전 출원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특허를 출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지원 사업 이전에 출원한 특허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속 지원을 위해서 출원을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협약 기간 내에 민간에서 투자를 받았다면 그건 아주 우수한 성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투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KPI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창업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KPI라고 한다면, 앞서 살펴보았던 이러한 것들, 한 6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KPI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제품 개발이 완료가 되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고용이나 매출, 특허, 투자 유치 같은 실적들이 우리의 KPI, 즉 핵심 성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제품 개발과 사업자 등록은 필수 조건입니다. 즉 지원을 받았는데 시제품 개발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불성실 실패로 보고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네 가지, 즉 고용과 매출과 특허, 등록, 그리고 투자 유치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발생시키면 좋으나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특별한 어떠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과를 많이 낼수록 다양한 혜택이 있고 또 후속 지원 사업을 위해서라도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본다면 이러한 네 가지 중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장 쉽고요. 그 다음 고용, 그 다음 특허, 투자 이런 순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과 투자 유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매출이나 고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간에도 많은 성과를 발생하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우리는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이 간혹 받게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떠한 교육이나 컨설팅 혹은 용역 제공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과 같은 어떤 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출 발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발표 평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제품과 서비스가 완성되거나 고도화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럼 매출 발생 시점 혹은 손익분기점이 언제이냐라는 질문에 보통 뭐 1년이나 2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라는 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유지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많은 창업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긴 합니다. 대출이나 후속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라는 대답이 보통 많이들 하는 대답인데요. 이런 경우 이제 평가위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이나 후속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대답은 서비스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2년, 3년을 버틸 수 있다라는 답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바로 뭐 외주 개발을 한다던가 온라인 판매를 한다던가 컨설팅이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고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자립이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느낌으로 답을 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정부가 원하는 예비 창업자의 성과들입니다. 단순히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정부는 이런 많은 것들을 지원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성과들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를 선발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핵심 성과 지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창업자를 선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사업 계획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잘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KPI를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는 PSST 사업 계획서가 어떠한 내용들을 요구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SST 사업 계획서는 우리가 총 이렇게 네 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진 사업 계획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문제 인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S는 솔루션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S는 스케일업으로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거고, 마지막으로 T는 이런 팀을 통해서 위 세 가지를 실현시키겠다라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P, 문제인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바로 첫 단계가 문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부터 우리는 사업 계획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정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토리를 도입해서 스토리 기반의 문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사건이나 사고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건과 사고라는 것은 정량적인 피해, 즉 금전이나 인명 등 이런 정량적인 피해가 큰 사건과 사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아이템이 CCTV 혹은 뭐 감시 카메라와 같은 이러한 분야의 아이템이라고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 AI 기반 CCTV나 뭐 감시 카메라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나의 아이템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와 사건을 어필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사건과 사고라는 것은 어떤 정량적인 피해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2025년 초에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산불 피해로 약 1조 원 이상 피해를 입었고요. 뭐 산불의 피해 접수가 1만 건 이상, 그리고 개인의 피해가 96%다라는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사건 혹은 사고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컴퓨터 비전 혹은 CCTV 이런 감시 카메라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나 일을 해왔고 또 인공지능과 영상 처리 관련 분야에 일을 했다. 이러한 또 개인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과 사고와 관련된 나의 경험을 추가하는 것이죠. 몇 년 전 발생한 산불로 우리 집도 피해가 있었다. 혹은 우리 집에도 얼마 전에 불이 났었다. 혹은 친구나 친척 등 내 주변에 이런 산불 피해를 겪은 사람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내용을 사업화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다. 이런 쪽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 같다. 라는 식의 주장보다는 어떠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러한 큰 사건이나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 요인도 추가하면 좋습니다. 기회 요인이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지금 나의 아이템이 필요한가라는 이유입니다. 즉, AI 기반 영상 처리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가 왜 지금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산불이 있은 직후 네, 정부에서는 산불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그리고 AI 재난 기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내용들이 바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나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 인식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의지가 있다. 나는 꼭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 의지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사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글로써 작성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 의지는 나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였는가를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작성을 하신다면 가장 효과적인데요. 정부 지원을 신청하기 전부터 사업을 위해 나는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즉,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거나 설계가 완료되었다거나 MVP가 개발이 완료되었다거나 혹은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등 사업을 선정되기 이전부터 나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업 의지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 시제품의 개발 현황으로 평가를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정부 지원을 받기 전 우리는 30% 정도 완성이 되었고, 정부 지원을 받은 이후 나머지 70%를 완성하겠다. 이러한 계획서가 가장 이상적인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받기 이전부터 많은 돈을 이미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어필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이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정부 지원을 받은 후 조금만 더 보완해서 출시를 하겠다라는 어떤 사업 계획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팀. 그래서
지원을 받은 이후부터 뭔가 시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KPI들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선정되기가 어려운 내용이 바로 정부 지원 이후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현재는 지금 아이디어만 구상한 상태고 사업 계획서만 작성이 되어 있고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사업 계획서는 조금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 의지는 지원을 받지 못하면 창업을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 계획서 내에 내가 무엇을 할 거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가급적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에서는 내가 협약 기간 내에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개발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개발 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에서는 심사위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발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도한 기술 중심의 내용보다는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무엇을 개발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더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현실적인 개발 일정을 고려하여 최종 산출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나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웹 서비스를 만들 것이다. 혹은 앱을 만들 것이다. 혹은 기계를 만들 것이다. 라는 식의 구체적인 산출물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단순히 글로 표현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글보다는 그림으로써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 아이디어, 솔루션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산출물은 앱인지, 웹인지, 혹은 기계인지 등 구체적으로 협약 기간 동안 제작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협약 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고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에서의 핵심 내용은 심사위원들에게 무엇을 개발할지를 우리가 그림으로써 보여주고요. 협약 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거나 시장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창업자의 사업 아이템이 현실성이 높을까? 지원을 받기 전 우리가 80%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정부 지원 이후에 나머지 20%를 구현을 하고자 하는 팀과 아직까지 거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아이디어 단계이고 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고 난 이후부터 모든 것을 진행하겠다라는 팀. 이런 두 팀이 있다면 과연 어떤 팀이 더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약 기간 내 우리 1년이 안 되는 시점 동안 개발이 완료가 되고 매출을 발생하고 고용, 투자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팀, 그런 팀을 선발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솔루션에서 현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우리가 시장 조사 그리고 고객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관련 시장 규모에 대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시장 분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탐삼솜 요 세 가지를 바탕으로 시장의 규모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조사는 사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분석을 우리가 인용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다양한 분석 보고서를 찾아서 읽어보고 우리가 시장의 규모나 고객이나 경쟁사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게 되면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시장 조사는 다른 어떠한 내용을 찾는 것보다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이러한 경제 동향이나 어떠한 특정 시장에 대해서 작성된 보고서를 우리가 최대한 많이 읽어보고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성장 계획에서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역시 중요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는 부분에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캔버스는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툴, 즉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를 내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캔버스 자체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성된 캔버스를 바탕으로 우리의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 주요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서비스나 제품이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관한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요 비즈니스 모델일 것이고요. 서비스나 플랫폼인 경우에는 구독이나 광고나 수수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익원을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이 수익원과 함께 어떤 고객이 왜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왜 고객은 경쟁사 제품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공하는 밸류,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가치를 위해서 고객은 얼마를 어떻게 지불하는가를 표현하는 것이 수익에 대한 흐름입니다. 또한 우리가 3년간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3년간 매출을 한번 추정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케일업 단계, 성장 계획에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어떠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팀입니다. 이 팀의 경우는 솔루션이 현실적인지, 개발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실제로 가능한가를 보기 위해서 팀이나 팀 구성원의 역량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앞서 말했던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근거, 가능하다라는 이유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내용, 즉, 뭐 경력이나 학력이나 전공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인공지능 기반의 중고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인데 팀 내에서 AI 개발이 가능한가 이러한 내용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팀, 대표자나 팀원이나 아무도 개발과 관련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 중고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팀에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 개발을 외주 개발을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이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팀원을 사업 선정 후에 채용하느냐, 뭐 이렇게 작성이 된다면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PSST에서 팀의 경우는 우리가 앞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 성장하고자 하는 계획 등이 이 팀 구성원 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아마 PSST 사업 계획서에서 어떠한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일단 한번 작성을 해보고 내용을 계속해서 리뷰해 가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좀 더 쉽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PSST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 사업의 목적,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의 핵심 KPI 등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아마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PSST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